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꼭대기.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강지훈 대표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은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완벽한 질서 속에 존재했다. 도시의 현란한 불빛들이 발 아래에서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그의 짙은 눈동자는 그저 무감각하게 도시의 풍경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에게 서울의 야경은 성공의 증거이자 동시에 지독한 고독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다스의 손, 혁신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경외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아래 감춰진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은 매일 밤 악몽처럼 그를 찾아와 잠식했다. 비에 젖은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자신을 버리고 돌아서던 유일한 혈육의 뒷모습,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공허한 약속.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재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단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그의 제국,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오늘을 알리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최근 인수에 성공한 경쟁사의 자료를 집어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약탈자라는 비난도, 기존의 재벌들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라는 찬사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의 비서인 최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얼음 같은 성벽을 뚫고 그의 곁을 지키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최 실장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다가와 최고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 태블릿 PC 하나를 정중하게 내밀었다.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적을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박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화면을 밝히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부드럽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그는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이름 박만호, 직책 태상으로 회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난 23년간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회사를 삼키고 그것을 발판 삼아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는지,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위로 23년 전 비에 젖은 채 애원하던 어린 자신을 냉정하게 뿌리치던 젊은 시절 삼촌의 모습이 겹쳐졌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그 비정한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스크롤을 내려 박만호의 가족 사진을 확인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 그들의 안락한 삶이 자신의 불행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리에 내버린 자가 이룬 위선적인 낙원이었다. 그는 조용히 태블릿을 덮었다. 오랜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가의 예리함이 번뜩였다. 그는 초의 실장을 돌아보며 마치 체스 마스터가 첫 수를 두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태상의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산건설의 부채 구조를 분석한 최종 보고서를 오늘 밤 안으로 내 책상 위에 올려둬.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온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허 중 태산건설이 가장 필요로 할 만한 기술 3가지를 골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해. 공개 시점은 내가 지시한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작업의 시작이었다. 그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정교하게 계획된 외과 수술과 같을 것이었다. 최 실장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듯 어떤 질문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간 후 강지훈은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단 하나의 건물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저 멀리 위압적으로 솟아있는 태상의룹의 본사 건물이었다. 저 견고해 보이는 성체 안에서 박만호는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겠지.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벌인 과거의 망령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제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훈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액체가 도시의 불빛에 반사되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삼촌,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당신이 만든 이 지옥에서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줄 테니.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그 어떤 야경보다도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박만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먼지처럼 흩어버리는 것이 목표였다. 법의 심판은 너무나 관대했다. 강지훈이 원하는 것은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아니 그 이상의 나락을 박만호에게 선사하는 것이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밤새도록 태상그룹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수십 개의 계열사, 거미줄처럼 얽힌 지분 구조, 그리고 정관계에 깊숙이 뻗어 있는 로비의 흔적들. 박만호는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어벽을 구축해 놓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그 견고한 벽 곳곳에 숨겨진 균열들이 보였다. 과도한 차익 경영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성,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 포트폴리오, 그리고 회장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 승계 문제까지. 그는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태상의룹의 가장 약한 환부를 정확히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태산건설이었다. 박만호에게 태산건설은 그룹의 모태이자 자신의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수년간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이제는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바로 그곳을 첫 번째 공격 목표로 삼았다. 가장 상징적인 곳을 무너뜨려야
박만호에게 가장 큰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폭탄 선언에 발칵 뒤집혔다. 넥서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허 여러 건을 조건 없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공유를 통한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태산건설을 정조준한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태산건설은 최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넥서스가 공개한 기술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태상그룹의 박만호 회장은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보고를 받았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이라. 요즘 잘 나가는 젊은 친구가 겁없이 나서는군. 자기 기술을 공짜로 풀다니. 아직 비즈니스가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는 모양이야. 그는 강지훈의 행동을 그저 세상을 모르는 젊은 CEO의 치기 어린 객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 넥서스의 발표 이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스마트시티 사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만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강지훈이라는 놈에 대해 아는 대로 전부 보고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알아내란 말이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강지훈을 그저 운 좋게 성공한 기술 기반의 벤처 사업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산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우리가 비밀리에 접촉해온 해외 연기금 펀드에 신호를 보내. 지금이 태산건설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할 적기라고. 단, 우리의 이름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수였다. 적의 위기를 이용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적의 심장을 서서히 올가매는 것. 그는 박만호가 결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싸움을 걸고 있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안개 속에서 적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버리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23년간 거리와 세상의 밑바닥에서 생존하며 스스로 터득한 싸움의 기술이었다.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깊은 욕망과 공포를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며칠 후 시장에는 태산건설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엄청난 속도로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만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평생이 담긴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강지훈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저 돈을 노린 기업 사냥꾼의 소행일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다. 그 공격의 끝에 23년 전 자신이 벌인 조카의 서늘한 복수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강지훈은 박만호가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받으며 체스의 다음 수를 구상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공포는 미지의 대상에게서 비롯될 때 가장 극대화되는 법이다. 그는 박만호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시달리며 서서히 미쳐가는 모습을 즐기고 싶었다. 자신의 과거처럼 희망도 구원도 없는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게 만들고 싶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거대한 화염처럼 도시를 집어삼키는 듯 했다. 강지훈은 그 불길 속에서 23년 전 자신을 향해 차갑게 돌아서던 삼촌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 뒷모습을 마주하고 심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복수라는 칼은 이제 막 예리하게 벼려지기 시작했다.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은 곧 그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어떤 자비도 용서도 없을 터였다. 시간은 잔인하게 현재를 과거로 밀어내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의 풍화작용에도 닳지 않고 더욱 선명한 흉터로 남는다. 강지훈에게 23년 전 그날 밤은 바로 그런 기억이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리던 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 작은 손을 잡고 있던 삼촌 박만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어린 조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차가웠다. 지훈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저기 가게에서 맛있는 거 사서 금방 올게. 알았지. 절대 어디 가면 안 된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어린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유일하게 남은 혈육. 세상의 전부였던 삼촌의 말을 그는 의심할 줄 몰랐다. 박만호는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골목 어귀로 사라졌다. 점점 작아지는 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곧 손에 들려질 따뜻한 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골목 안쪽까지 스며든 바람은 얇은 옷을 입은 아이의 천을 무정하게 빼앗아 갔다. 처음의 설렘은 점차 불안감으로 변해갔다. 지훈은 웅크린 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배가 고팠고 추웠고 무엇보다 무서웠다. 행인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텅 빈 골목을 채웠다. 그 어떤 소리도 자신을 부르는 삼촌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골목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버려졌다는 것을,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 그 잔인한 진실이 작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7살 강지훈은 죽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은 굶주린 짐승이 그 자리에 태어났다. 그 후의 삶은 처절한 생존투쟁의 연속이었다. 처음 며칠은 그 골목을 떠나지 못했다. 혹시나 삼촌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굶주림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상한 음식을 먹으며 연명해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지하철 환풍구에 몸을 기대어 잠을 청했다. 세상의 모든 친절은 대가를 요구했고, 동정은 경멸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일찍 깨달았다. 거리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법칙과 서열이 있었다.
갓 흘러들어온 어린 지훈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구걸해서 겨우 얻은 빵을 빼앗기고 가진 것 없는 몸을 또다시 폭력에 내맡겨야 했다. 그는 맞서 싸웠지만 수적 열세와 굶주림에 지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얻어맞고 쓰러져 흙바닥을 뒹굴면서 그는 눈물 대신 도끼를 품는 법을 배웠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나를 버린 그 사람을 향해.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시립 도서관이었다. 책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곳은 적어도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었고 아무도 그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동화책에서 시작된 독서는 역사, 과학, 경제 서적으로 이어졌다. 글자를 통해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비참한 현실 너머에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식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기업을 일군 창업가들의 이야기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의 삶은 어린 지훈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책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렇다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으면 된다. 돈과 권력. 그것이 바로 그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신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지우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한방눈이 내리는 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레스토랑 안에서는 한 가족이 따뜻한 불빛 아래서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 위로 아주 오래전 부모님과 함께 했던 희미한 기억이 겹쳐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삼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막연했던 복수심은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 그의 영혼에 각인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거리의 생존수를 체계적으로 익히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작은 규모의 사업을 벌여 돈을 모았다. 폐지를 주워 파는 일부터 시작해 구두 닦기, 신문팔이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허기를 채우는 대신 낡은 책을 사서 읽고 밤에는 버려진 창고에서 홀로 공부했다. 그의 눈빛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냉철함과 목표를 향한 집요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시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고 칼을 꽂는 법을 익혔다. 거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위대한 스승이었다. 16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모아 작은 조직을 만들었다. 용역 시장의 자빌부터 시작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한 뒷골목의 깡패가 아니었다. 그는 번 돈을 모두 지식에 투자했다. 최고의 과외 선생을 몰래 고용해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경제와 경영, AT 기술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그의 비범함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한 벤처 투자자가 우연히 그의 명석함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었다. 그에게는 도박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였다.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작은 사무실을 얻고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사업 아이템을 현실로 구현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시작이었다. 사업의 길은 험난했지만 거리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비즈니스 세계의 암투와 배신은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결정하고 누구보다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공에 안주하지도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박만호의 머리 위에서 그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의 회사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했다. 기존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거침없는 추진력은 그를 순식간에 IT 업계의 신성우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 신화에 열광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거리에 고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가장 큰 비밀이자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목표했던 위치에 도달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자신을 버렸던 삼촌과 같은 높이에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 것이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하루도 복수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벼려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철 환풍구에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23년 전 그날 밤에 춥고 어두운 골목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 박만호를 파멸시키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아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날이 와야만. 그의 길고 긴 밤은 끝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버리고 돌아서던 삼촌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뒷모습은 이제 그에게 다가올 피해 축제를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긴급 임원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조금의 미동도 없이 맞은편의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각 계열사의 재무 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핵심 임원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리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에 모든 공기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안건은 단 하나입니다. 태산건설 인수합병에 관한 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낮은 탄식과 놀라움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재계서열 수십 위권 밖의 신생기업인 넥서스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태상그룹의 심장을 겨냥하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전략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태산건설은 규모도 규모지만 태상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박만호 회장이 결코 쉽게 내놓지 않을 겁니다. 전면전을 벌이기엔 우리가 가진 자원과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우려였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 그보다 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태산건설의 위태로운 부채 비율과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붉은색 그래프였다. 여러분 눈에는 거대한 성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사상 누각으로 보입니다. 태산건설은 박만호의 자존심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는 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기둥부터 무너뜨릴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M&A 전략이 아니었다. 금융, 기술, 언론, 심리전을 모두 동원한 입체적인 공격 계획이었다. 1단계는 어제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특허 공개를 통해 태산건설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 2단계는 해외 펀드를 내세워 시장에 풀린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는 것. 그리고 3단계는 태산건설 내부에 있는 박만호의 반대 세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불만 세력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강지훈은 박만호의 아들이자 그룹 후계자인 박성진 전무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무능하고 방탕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박만호는 곧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경영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 불안감과 불만을 파고들 겁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에 압도당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적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회의는 강지훈의 일방적인 지시로 끝이 났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정확히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전쟁의 승패는 정보와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거대한 폭풍의 전주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기술 특허를 공개한 후 연일 폭락하던 태산건설의 주가가 갑자기 이상 거래량을 보이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외국계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와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를 떠돌았다. 시장 분석가들은 일제히 적대적 M&A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러 시나리오를 쏟아냈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의 박만호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이라. 컴퓨터 쪼가리 몇 개로 돈 좀 번 애송이가 감히 내 성에 돌을 던져 재미있는 장난이군.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시기한 젊은 졸부의 객기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온 노련한 사자였다. 그의 오른팔인 구조 조정본부장이 신중하게 말했다. 회장님, 하지만 상대의 자금 동원력이나 정보력이 예상보다 뛰어납니다.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방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박만호는 그의 말을 자르며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다. 방어 고작 피라미 한 마리가 덤비는데 무슨 방어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냥 놔둬. 돈 자랑하고 싶으면 실컷 하게 둬.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테니. 그는 강지훈이라는 인물 자체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성공 신화 뒤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지, 그의 눈빛에 어떤 분노가 서려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자신이 23년 전 비정하게 내버렸던 과거의 망령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기 위해 거대한 칼을 들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은 언론을 이용한 2차 공격에 들어갔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가 관리해온 경제 전문 기자들을 통해 태산건설의 부실 경영과 박성진 전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단신으로 시작된 기사들은 점차 심층 보도로 이어지며 여론을 악화시켰다. 시대에 뒤떨어진 재벌, 아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대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태상그룹을 뒤덮기 시작했다. 박만호는 그제야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치부할 수 있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는 홍보실을 통해 반박 기사를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여론의 물결은 쉽게 잠재울 수 없었다. 오히려 태산 측의 해명은 구시대적인 언론 탄압이라는 더 큰 비난을 불러왔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관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만호는 아직도 적이 누구인지 모른 채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침착하고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최 실장이 들어와 중간 보고를 했다. 대표님, 현재 목표한 지분의 15%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태산건설 내부의 일부 임원들이 우리 측과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리는 배에서는 가장 먼저 쥐들이 탈출하기 마련이다. 박만호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접촉해 온 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올려. 그들이 가진 패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 하지만 아직은 그 어떤 약속도 해줘선 안 돼.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게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자신에게 넘어왔다. 그는 박만호가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섣부른 내부 포섭은 오히려 상대에게 방역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강지훈은 홀로 남아 태상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박만호는 지금쯤 분노와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23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막막한 공포와 절망을 이제 그가 맛볼 차례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지훈은 이제 막 체스판 위에 첫 번째 폰을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의 진짜 목표인 킹을 잡기 위한 무서운 비숍과 나이트는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쏘아 올린 화살은 정확하게 태상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기술 공세와 교묘한 여론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지분 매집은 태산건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수주했던 대규모 국책 사업은 기술력 미달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자금난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신용 등급마저 하락할 위기에 처했다.
박만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태상그룹의 회장실은 연일 고성과 서류 찢는 소리로 가득 찼다. 박만호의 오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다. 비열한 암투와 배신, 무자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승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이전의 그 누구와도 달랐다. 적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치 자신의 내부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듯 가장 아프고 취약한 부분만을 골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한 기업 사냥꾼의 탐욕스러운 공격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태상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확고한 의지와 개인적인 원한마저 느껴졌다. 박만호는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포식자의 시선을 느끼는 사냥감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을 애송이로 취급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젊은 총수가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젊은 기업가가 왜 이토록 무모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만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이자 그룹의 해결사인 김전무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김전무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박만호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박만호는 타오르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강지훈, 그놈의 뒷조사를 해. 언론에 알려진 이력서 따위가 아니야.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먹고 뭘 싸고 어딜 돌아다녔는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어떤 인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아. 부모, 형제, 친구,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돈이든 여자든. 그놈을 흔들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상관없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휘두르는 놈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줘야지. 김전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박만호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 이상의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정체 모를 위협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박만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궁지에 몰린 늙은 맹수는 이빨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는 박만호가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함정까지 미리 파놓았다. 그의 과거는 그 누구도 쉽게 들춰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워져 있었다. 공식적인 기록상 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다.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희의 방화벽이 뚫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박만호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뻔해. 흥신소나 퇴직 형사들이겠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내 과거에 접근할 수 없어. 오히려 그들이 헛수고를 하는 동안 우리는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해. 그는 이미 박만회에게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줄 다음 카드를 준비해 둔 상태였다. 며칠 후 박만호는 김 전무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강지훈의 과거는 완벽한 백지 상태였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를 증명할 어떠한 공적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출생 기록, 학적부,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10여 년 전 혜성처럼 IT 업계에 등장하기 전까지.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다. 이게 보고서라고 가져온 건가? 아무것도 없지 않나. 박만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김 전무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했다. 회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운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 수준의 정보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만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고작 신생 벤처기업의 총수가 국정원 수준의 정보력을 동원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점점 더 거대한 미스터리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박만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그가 수십 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섬유 공장을 인수할 때 도움을 줬던 오래된 동업자였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 큰일 났네. 우리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어.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거래처들이 전부 등을 돌렸네. 자네가 태상그룹의 이름으로 보증이라도 좀 서주게. 박만호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회사는 태상그룹의 모태가 된 곳이자 자신의 성공 신화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그는 지훈의 부모님을 포함한 몇몇 동업자들을 비정하게 내쳐줘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온몸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날 밤 박만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어두운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들이켰다. 강지훈,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비밀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편린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사업을 위해 짓밟았던 사람들, 배신했던 동료들, 그리고 비 오는 날 골목에 버리고 왔던 어린 조카의 얼굴. 설마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그 아이는 진작에 죽었거나 거리의 불황자가 되어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감히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거물이 되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심장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속에는 형 부부와 함께 찍은 빛바랜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형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지훈이었다. 박만호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언론에서 본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말 만약에 자신의 상상이 사실이라면 그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몸을 떨었다. 자신이 버린 과거의 망령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는 말인가? 그는 이 터무니없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지만 포식자의 서늘한 시선이 자신의 목덜미에 닿는 듯한 섬뜩한 감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박만호의 의심은 독처럼
그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밤에는 어김없이 23년 전의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빗속에서 애원하던 어린 조카의 눈망울, 차갑게 돌아섰던 자신의 뒷모습이 교차하며 그의 숨을 조였다. 그는 애써 그것이 터무니없는 망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강지훈의 공격이 날카로워질수록 그의 불안감은 확신에 가까워져 갔다. 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섬뜩한 현실이었다. 그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다. 회의 시간에는 임원들에게 고함을 질러댔고 밤에는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에게 보이지 않는 적에게 목줄을 잡힌 듯 끌려다니는 이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지독한 불확실성보다는 나았다. 며칠 후 김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만호는 초조하게 그를 재촉했다. 찾았나 뭐라도 찾아냈냔 말이야. 김 전무는 말없이 봉투를 열어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었다. 수십 년 전 폐쇄된 한 작은 보육원의 비공식 기록과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의 희미한 증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겨울, 거리에서 발견되어 저희 보육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전무는 은퇴한 사회복지사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읽어 내려갔다. 유난히 눈빛이 차갑고 영리했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밤마다 몰래 책을 읽으며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처럼요. 박만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또래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고 서늘한 눈빛. 박만호는 숨을 멈췄다. 자신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족 사진 속 형의 품에 안겨 웃고 있던 조카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지막 한 장의 서류가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다. 그것은 아이가 보육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작성된 신상기록 카드 사본이었다. 비고란에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발견 당시 자신을 버린 삼촌이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말을 반복함.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의 형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다. 자신이 버린 조카가 죽었을 것이라 믿었던 그 아이가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박만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튀어나온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 올랐다.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원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공포는 이내 시뻘건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저 버러지 같은 놈이 내가 베푼 마지막 동정으로 목숨을 건진 주제에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박만호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더 이상 태상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파렴치한 범죄자. 그 본성이 깨어난 것이다. 그는 김전무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이제부터 비즈니스는 끝이다. 이건 전쟁이야. 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그놈을 없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란 말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사고사로 위장하든, 더러운 스캔들을 터뜨려 사회에서 매장시키든 상관없어.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방법이라면 뭐든지 찾아내. 김 전무는 박만호의 살기 어린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미 선을 넘는 것에 익숙한 남자였다. 회장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한편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박만호가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덫은 놓였고 굶주린 맹수는 이성을 잃고 덫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는 초의 실장에게 지시했다. 오늘부터 내 개인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시켜. 그리고 박만호와 김전무의 모든 통신 내용을 24시간 감청하도록 해. 그들이 어떤 쥐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봐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박만호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를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는 박만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 복수극의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밤 태상그룹 회장실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박만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벽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형 부부와 어린 조카의 모습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제 그에게 과거는 더 이상 아련한 추억이 아니었다. 지워버려야 할 악몽이자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었다. 존경받는 기업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비정한 짐승의 민낯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사악했다. 오랜만이군. 처리해줘야 할 사람이 하나 생겼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입계는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규칙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만호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부터 강지훈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최첨단 감청 시스템은 박만호와 김전무 그리고 그들이 접촉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삼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전문 해결사들을 고용하는 과정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위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체를 가진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예측 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즉시 넥서스 이노베이션 전체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와 집무실은 물론 최 실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보안팀을 배치했다. 모든 동선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차량은 방탄 처리가 된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외부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는 요새로 만들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어벽은 더욱 굳건히 했다. 넥서스의 보안 전문가들은 태상그룹 측의 해킹 시도를 비웃듯이 막아내는 한편 역으로 그들의 내부 통신망을 장악하여 박만호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만호가 던진 칼은 강지훈에게 닿기도 전에 그의 손에 잡혀 오히려 박만호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고 있었다. 물리적인 방어벽을 구축하는 동시에 강지훈은 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23년 전 박만호가 저지른 원죄를 세상에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운영해 온 정보팀 에코의 팀장을 불렀다. 지금부터 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23년 전 제 아버지의 회사였던 세진섬유가 태산에 넘어가는 과정 전체를 재조사해 주십시오. 단 하나의 먼지까지도 놓치지 말고. 에코팀은 강지훈의 가장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였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팎을 넘나들며 정보를 수집하고 강지훈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흩어져 세진섬유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당시의 주주, 명부, 회계장부,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떠났거나 의문의 사고를 당했던 임직원들의 행적까지 샅샅이 추적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에코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당시 세진섬유의 재무를 담당했던 윤 이사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박만호가 회사를 강탈한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지방으로 도피해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직접 그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남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다. 초라한 횟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노인은 강지훈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문을 걸어 잠갔다. 강지훈은 문을 사이에 두고 차분하게 말했다. 윤 이사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박만호 회장이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세진섬유 강재혁 사장의 아들입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십 년의 세월과 죄책감에 짓눌린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날 밤 작은 횟집 안에서 23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윤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만호가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강재혁 사장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지, 그리고 부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박만호가 위조된 서류로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는지를. 그의 고백은 강지훈이 어렴풋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윤 이사는 가게 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당시 박만호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이중 장부와
그의 협박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시며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3년간 이놈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강지훈 앞에 엎드렸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제 박만호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박만호라는 거대한 악이 만들어낸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그동안 에코팀을 통해 수집해온 태상그룹의 비리 피해자들의 명단을 검토했다. 태산건설의 무자비한 개발 논리에 밀려 평생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 태산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해 파산한 벤처 사업가들, 그리고 태산 일가의 갑질에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하게 세우러져간 약자들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을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았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피해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스크린의 태상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 등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띄웠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각자 흩어져 싸웠기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약속하는 대신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안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모든 법률적 지원과 비용을 책임질 테니 태상그룹을 상대로 한 거대한 집단 소송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제안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그들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겠소. 강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소송을 위한 연대가 결성되었다. 개인의 복수심에서 시작된 불꽃은 이제 사회의 부조리를 불태울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화면 한쪽에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된 해결사들의 실시간 동선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윤희사의 증언 영상과 박만호의 범죄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23년간의 기다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폭풍을 해방시킬 시간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만호 회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저녁에 만날 약속을 잡아. 장소는 태상그룹 회장실로 하지. 약속된 날 저녁. 강지훈은 홀로 태상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적대적 M&A와 온갖 구설수의 중심에 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대표,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적개심 대신 마치 자신의 영지를 시찰하러 온 군주와 같은 평온함과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안내를 받아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태산의 임직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거대하고 화려한 회장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박만호가 홀로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강지훈을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애써 감춘 불안감으로 이글거렸다. 23년 만에 재회였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고 정상에 선 자.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의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가운 저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만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짓누르려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꼴은 제법 그럴듯해졌구나. 내가 버린 쓰레기가 용케 살아남아 여기까지 기어 올라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돈 아니면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는 강지훈을 도발하며 그의 평정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방 중앙의 테이블로 걸어가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박만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복수, 그리고 심판.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박만호 회장, 아니, 삼촌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요? 삼촌이라는 단어에 박만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강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첫 화면에는 태산건설의 실시간 주가와 지분 현황이 나타나 있었다.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와 개인 주주들의 이름으로 분산된 지분을 모두 합치자 50%를 넘는 압도적인 수치가 표시되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은 사실 일주일 전부터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자리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박만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에게 충격을 느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23년 전 세진섬유의 이중장부와 당시 재무 담당이었던 윤 이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곧이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만호의 모든 범죄의 행각을 낱낱이 고백하는 육성 증언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이따위 것으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박만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한 비명에 가까웠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며칠 전 박만호가 김 전무에게 자신을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담긴 감청 영상이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카드는 공개되었다. 박만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비겁하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강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이 삼촌이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마 이 회사. 내 전 재산.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제발.
이것만은 세상에 알리지 말아다오. 강지훈은 경멸 어린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 매달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 하지만 지금은 그저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비참한 짐승일 뿐이었다. 그는 차갑게 다리를 뿌리쳤다. 용서 당신이 내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를 차가운 길바닥에 내버렸을 때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피와 내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내가 거리에서 흘린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돈 그런 건 이미 당신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야. 내가 지난 23년간 매일 밤 꿈꿔왔던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의 위선적인 제국이 무너지고 당신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는 바로 이 순간. 그 순간 박만호의 눈빛이 돌변했다. 애걸하던 비굴함은 사라지고 궁지에 몰린 쥐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번뜩였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소리쳤다. 이 어린 놈이 결국 내 놈도 나와 똑같은 괴물일 뿐이야. 동시에 회장실에 숨겨진 문들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만호가 미리 숨겨두었던 해결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번개와 같은 속도로 회장실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장의 사내들이 밧줄을 타고 안으로 진입했다. 강지훈의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박만호의 해결사들을 제압했다. 짧은 격투 끝에 회장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것을 잃은 박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버튼을 하나 눌렀다. 그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들이 일제히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전송되었다. 동시에 태상으로 피해자 연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회장실에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만호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박만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너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야.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자신의 과거를, 끌려나가는 삼촌의 비참한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23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승리의 희열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깨진 창문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와 욕망의 대상이었던 도시의 불빛들이 지금은 그저 텅 빈 유리의 파편처럼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재회는 끝났다. 시면 속에서 그는 마침내 과거의 망령을 심판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태상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강지훈이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어서 박만호와 그의 수족들은 그 어떤 법망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23년 전에 살인 교사 혐의부터 시작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까지. 그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대 재벌 총수는 결국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태상그룹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거목과도 같아탔다. 총수의 구속과 함께 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수많은 계열사들이 헐값의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강지훈은 자신이 장악했던 태산건설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피해자 연대와 소액주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파괴였지 약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23년간 달려온 목표를 완수했다. 그는 완벽한 승자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사람들은 부패한 재벌을 심판한 그의 대담함에 열광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정작 강지훈 자신은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잠을 청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도시의 일출을 바라보았다. 그의 삶을 지탱해온 복수라는 거대한 기둥이 사라지자 그의 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알아왔던 열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길을 잃었다. 최 실장은 그런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이 밤늦게까지 업무 보고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다. 괜찮은 게 뭔지 모르겠군. 23년 동안 나를 달리게 했던 엔진이 꺼져버린 기분이야.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니 이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무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최 실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그의 책상 위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대표님께서 잊고 계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강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세진섬유 강재혁 사장,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작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익명으로 기부를 해오셨던 곳입니다. 대표님의 아버님은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싶어 하셨지 누군가를 파괴하고 싶어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지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그의 따뜻히 했던 신념을 떠올렸다. 복수에 눈이 멀어. 그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날 밤 강지훈은 처음으로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닌 어둡고 낡은 강북의 어느 골목이었다. 23년 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골목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이 변해 있었지만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만은 그대로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의 절망과 공포, 굶주림과 추위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감정들이 그를 집어삼키지는 못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때 골목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2개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얇은 옷을 입은 채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거리의 아이들이었다. 그 모습 위로 23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순간 그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조용히 덮어주었다. 아이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세상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은 여전히 이 도시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파괴가 아닌 창조, 복수가 아닌 구원. 그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뉴스가 발표되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강지훈 대표가 사제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세진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었다. 세진재단은 그의 아버지 회사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거리의 아이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일. 강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연설을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기자들이 아닌 행사장 한쪽에 초대된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기업가로서가 아닌 여러분과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한 여자아이가 수줍게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이제 행복하세요? 강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남은 흉터를 생각했다. 그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흉터를 안고도 웃을 수 있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거란다. 너희들과 함께. 그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자의 차가운 냉소가 아닌 상처 입은 영혼이 비로소 찾아낸 희망의 미소였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그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